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박상철 씨입니다. 사실 그동안 박 씨에게는 말 못할 충격적인 반전이 있는 속사정이 있었죠. 이제야 비로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박 씨에게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박 씨는 5일장이 열리는 장터에 나와 아내와 함께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점심으로 맛있는 국수를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카페로 향해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마셨죠. 이렇게 마음 편히 지내기 시작한 것도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사연은 6년 전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씨는 그날도 낡은 청소도구를 들고 자신의 빌라 주변을 쓸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건물 관리인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사실 그는 6채 빌라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5년째 그는 이렇게 건물주임을 숨기고 관리인처럼 행동하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지 않았고 가식적인 관계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님, 또 청소하세요? 관리인 아저씨는 어디 갔어요? 아들 준호 씨가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2달 만에 찾아온 아들은 언제나처럼 바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마음 편해. 뭐하러 왔어? 어휴, 그러다 허리 삐끗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관리인 쓰라고 매달 월급 주시잖아요. 박 씨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아들의 건설자재 사업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때마다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자금 좀 필요해서요. 이번 달 말까지만 빌려주시면 또 얼마나 필요하다고. 3천만 원만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거짓말이란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아들은 빌려준다는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단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가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것 보는 게 부모 행복이야. 하지만 아내가 떠난 후 그 행복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통장에서 알아서 빼.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다. 준호 씨는 활짝 웃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박 씨는 빌라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빌라 앞작은 평상에 앉아 있으니 옆 건물 슈퍼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박 씨에게 청소부를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건물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세입자들의 불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 청소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건물주가 청소하는 꼴이라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내일부터 새 청소 아주머니 온다네. 이번엔 성실한 분이라던데. 슈퍼 주인의 말에 박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청소부가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TV에서는 노년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에 관심은 없었습니다. 텅 빈 집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청소부가 온다는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빌라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8시가 조금 넘어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 차림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가 청소할 빌라인가요? 새로운 청소부의 이름은 최미자였습니다. 60대 초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생기가 흘러넘치는 듯 했습니다. 눈빛이 또렷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청소해 주시는 거죠? 네, 오늘부터 일하기로 했어요. 관리인분은 어디 계세요?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자신이 관리인이라고 해버릴까? 아니면 건물주라고 밝혀야 할까? 순간의 결정으로 그는 관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관리인입니다. 박라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최미자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 씨는 인사를 마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청소도구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물어보자 그는 빌라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빗자루와 대걸레, 낡은 양동이들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최 씨는 혀를 찼습니다. 이런 걸로 어떻게 청소를 제대로 해요? 새 도구 좀 사야겠네요.
그럼 필요한 거 목록 주시면 제가 살게요. 제가 직접 골라올게요. 청소는 제 전문이니까요. 그녀의 당당함에 박 씨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동안의 청소부들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말이 없었는데 최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빌라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 위치부터 계단 청소 순서까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 씨는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박 씨가 어색하게 서 있자 그녀는 함께 먹자고 권했습니다. 박 씨는 고맙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저도 혼자예요. 딸 하나 있는데 시집가서 외국에 살아요. 두 사람은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 씨는 40대에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고.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5년 전 갑작스런 병으로 떠났다고, 그 후로 모든 것이 힘들어졌다고. 사람이 혼자 살면 뭐든 힘들죠. 저도 처음엔 밥 먹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맞아요. 지금도 저녁만 되면 그렇게 쓸쓸합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고 박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슬픔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도시락을 덮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일해야겠네요. 건물 꼭대기부터 청소할 거예요. 그녀의 실용적인 태도에 박 씨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동정이 아닌 그저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녀의 모습이 편안했습니다. 오후 내내 최 씨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계단과 복도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박 씨도 옆에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세입자들이 지나가며 새 청소부가 왔냐고 물었고 박 씨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몇몇 세입자들은 최 씨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빌라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사라지고 계단 난간은 반짝거렸으며 입구 화단에는 작은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최 씨의 손길이 닿은 곳마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세입자들도 달라진 환경에 만족해했습니다. 이번 청소 아주머니는 정말 일 잘하시네요. 계속 계셨으면 좋겠어요. 세입자의 말에 박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도 모르게 최 씨의 출근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녀와 나누는 점심시간의 대화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왔습니다. 걱정하던 박 씨는 그녀를 보자마자 안도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네, 병원에 들렀어요. 건강검진 받느라.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나이 들면 건강 챙겨야죠. 최 씨는 밝게 웃으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박 씨는 그녀가 계단을 오르내리며 가끔 숨을 고르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걱정이 된 그는 도움을 제안했지만 최 씨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빌라 근처 작은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최 씨가 같은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박 씨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여기서 뵙네요. 저녁 드세요? 같이 드실래요? 최 씨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좋아하는 음식, 취미까지 박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하게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하던 박 씨는 무심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최 씨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카드에 적힌 박상철이라는 글씨를 본 것입니다. 저 혹시 건물 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숨겨왔던 사실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관리인이 아니고요. 왜 거짓말을 하신 거죠?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최 씨의 눈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솔직한 게 좋아요. 거짓말은 질색이고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씨가 붙잡으려 했지만 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더 이상 청소 일 못할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박 씨는 그녀가 식당을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텅 빈 식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틀 동안 박 씨는 최 씨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사과하고 싶었기에 박 씨는 최 씨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통화 연결음에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여보세요? 저 박상철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날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숨긴 건. 그만하세요. 이유가 뭐든 거짓말은 싫어요. 한 번만 만나서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제발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는 바짝 긴장한 채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빌라 앞 공원의 벤치에서 잠깐만 뵙죠. 다음 날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구석구석 면도를 하고 옷을 꼼꼼히 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정장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벤치에 앉아 있자니 초조함에 자꾸만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10시 최 씨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박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만 이야기해요. 저도 할 말이 있으니까. 박 씨는 자신이 왜 건물주임을 숨겼는지 솔직하게 하나 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사람이 그립더군요. 특히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최 씨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도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뭘요? 당신이 건물주라는 거요. 슈퍼 아저씨가 처음 일 시작할 때 살짝 귀띔해줬어요. 근데 왜 숨기는지 궁금해서 그냥 모른 척했죠? 박 씨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연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최 씨가 그를 배려해 모른 척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화낸 건 거짓말이 계속되는 게 싫어서였어요. 솔직해지길 바랬던 거죠. 박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거짓말 같은 건 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해를 풀고 다시 청소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레 서로의 과거와 가족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딸이 해외에 있다고 했죠. 자주 연락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바쁘다고 하니 자주 연락하기도 미안하고. 제 딸도 그래요. 아프다는 말도 못해요. 걱정할까봐. 두 사람의 시간은 점점 더 특별해져 갔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동네 산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박 씨는 용기를 내어 최 씨에게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살며시 미소가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준호 씨는 3달 만에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빌려간 돈을 갚으러 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빌라에 도착한 그는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여성과 팔짱을 끼고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준호야, 언제 왔니? 방금요. 누구세요? 이분은 최미자 씨야. 우리 빌라 청소해 주시는 분이죠. 최 씨는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준호 씨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라 앞에서 아버지와 최 씨를 번갈아 보다가 얼른 아버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청소부랑 팔짱 끼고 다니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무슨 소리야? 미자 씨는 그냥 청소부가 아니라 내 친구야. 친구요? 갑자기 무슨... 나도 사람인데 친구 하나 사귀면 안 되나? 준호 씨는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야근 중인 아내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간 아버지 집에서 본 광경을 설명했습니다. 여자가 보통 여자 같진 않아.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닐까? 어머, 정말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한 60대 초반?
아무튼 내가 더 알아봐야겠어. 서연 씨는 준호 씨보다 더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친구 좀 시켜서 그 여자 뒷조사해봐요. 아버님 나이에 그런 여자가 진심으로 다가올 리 없잖아요. 준호 씨는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종종 아버지 집에 들러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거의 찾아오지 않던 그였지만 갑자기 일주일에 2에서 3회씩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관리비 정산이나 세입자 문제 등을 핑계 삼아 들렀습니다. 갑자기 왜 이리 자주 오냐? 회사는? 아버지 걱정돼서요. 혼자 계시니까 자주 뵈야죠. 그러면서도 준호 씨는 최 씨가 청소하는 시간에 맞춰 방문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관계인지 살피려는 의도였습니다. 때로는 친구를 시켜 최 씨의 과거와 현재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 씨가 알아낸 사실은 최 씨가 실제로 청소일을 하며 검소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는 박 씨와 최 씨가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웃으며 대화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데이트처럼 보였습니다. 준호 씨는 식당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뵐 줄이야. 준호야, 같이 먹을래? 됐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들른 거예요. 최 씨는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지만 준호 씨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만 말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를게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날 밤 준호 씨는 아버지에게 최 씨와의 관계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네가 날 감시하는 것 같더라. 왜 그래? 아버님, 그 여자랑 뭐예요? 같이 밥 먹고 팔짱 끼고 혹시 맞아, 우리 사귀고 있어. 준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솔직한 대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박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그 여자가 아버지를 좋아할 리 없잖아요. 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미자 씨는 진심이야. 진심? 그런 거 없어요. 돈 보고 접근한 거라고요. 박 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행복을 이렇게 쉽게 부정하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미자 씨는 내 재산 같은 거 관심도 없어. 아버지, 정말 눈이 멀으셨네요. 그 나이에 여자가 아버지한테 다가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다 컸으면 부모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내 삶은 내가 책임져. 준호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 사기당하면 어쩌려고요. 돈 다 뜯기고 나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언쟁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결국 박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만해. 네가 내 인생의 심판관이야. 내가 누구 만나든 네 상관 아니야. 상관없다고요. 그 여자가 아버님 돈 다 털어가면 누가 책임져요?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박 씨는 그 말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걱정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결국 돈이었습니다. 너 정말 날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내 돈 때문이야? 그 말에 준호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표정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아버지 걱정해서 그러는 거죠. 하지만 박 씨는 아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걱정은 충분히 들었다. 이제 돌아가. 아버지, 내 선택은 변하지 않아. 미자 씨와 계속 만날 거야. 준호 씨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반대할 거예요. 서연이도, 지민이도. 그러나 박 씨는 이미 결심한 듯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니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행복을 찾을 거야. 다음 날 준호 씨는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연 씨는 예상대로 크게 동요했습니다. 어머, 정말 큰일 났네요. 어떻게든 막아야 해요. 아버지가 완강해. 말이 통하질 않아. 그럼 직접 그 여자를 만나봐야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반대하는지 확실히 보여줘야 해요.
두 사람은 최 씨를 만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최 씨가 일하는 빌라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빌라에서는 평소와 같이 최 씨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녀에게 어제 있었던 아들과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만나는 걸 아들이 반대해.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다니? 자식들은 다 그래요. 부모가 새 인연 만드는 걸 못마땅해 하죠. 그때 빌라 입구에서 준호 씨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최 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최 씨는 그들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미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최 씨는 걸레를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가 그녀 옆에 서려 했지만 최 씨는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야기해요. 준호 씨는 최 씨를 빤히 쳐다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버지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이 상한 게 분명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자 서연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다들 알잖아요. 그 나이에 갑자기 다가온 이유가 뭐겠어요? 시아버님 재산이 목적 아닌가요? 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청소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당할 이유는 없네요. 그만두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박 씨가 다급히 그녀를 붙잡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상철 씨.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 했는데. 미자 씨, 가지 마. 하지만 최 씨는 이미 결심한 듯 빌라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 씨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들 부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야? 아버님, 다 아버님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날 위해서? 내 행복을 망치는 게 날 위한 거야? 박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행동이 그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그는 그들을 바라보며 서글픈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으니 돌아가. 당분간은 내 얼굴 보지 마라. 그날 이후 박 씨는 최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빌라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최 씨는 여전히 박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빌라 청소는 다른 아주머니를 임시로 고용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행동이 원망스러웠지만 그보다 자신이 최 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더 속상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최 씨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슈퍼 주인에게 주소를 물어 알아낸 곳은 빌라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1층 작은 집 앞에서 박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는 박 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미자 씨,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최 씨는 망설이다가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벽에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일 정말 미안해. 준호 녀석이 심하게 굴어서. 됐어요. 그런 일은 예상했어야 했는데. 아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당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최 씨는 조용히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박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 우리 이대로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자식들과 갈등하며 사는 건 힘들어요. 내 자식이라고 내 인생까지 좌우할 순 없어.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저는 이미 딸과 단절하며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 아픔을 아버지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최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0대에 이혼한 후 홀로 딸을 키웠지만 딸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해외에 살고 있는 딸과 1년에 한 번 정도 연락하는 것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미자 씨,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미자 씨와 함께. 상철 씨,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미자 씨를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최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준호도 결국엔 내 행복을 이해할 거야. 박 씨는 최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최 씨의 마음까지 녹여내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 결혼해 줘. 갑작스러운 청혼의 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박 씨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버지의 결혼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미쳤나 봐. 그 나이에 결혼이라니. 이대로 두면 큰일 나요. 재산 다 뺏길 거예요. 준호 씨와 서연 씨는 급히 딸 지민이를 불렀습니다. 대학생인 지민 씨는 주말에 집에 와서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부르시고. 할아버지가 결혼하신대. 네, 할아버지요? 누구랑요? 청소하는 아줌마래. 할아버지 건물 청소하는 여자. 지민 씨의 표정이 의외로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자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진짜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나 봐요. 뭐? 넌 이게 좋다고 생각해? 왜요? 할아버지도 행복하실 권리 있잖아요. 서연 씨는 딸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지민아, 그 여자가 할아버지 돈 때문에 접근한 거야. 너 대학 등록금도 할아버지가 내주시는데 그런 것도 다 못 받게 될지 몰라.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아버지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지민아, 네가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 그 나이에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돈 안 보고 접근했을 리가 없어. 가족 간 논쟁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결국 지민 씨는 화를 내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준호 씨 부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틀 후 박 씨는 가족들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정식으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준호 씨 부부와 손녀 지민 씨가 모인 자리에서 박 씨는 최 씨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이분이 최미자 씨야. 앞으로 함께 살 사람이야. 최 씨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준호 씨 부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손녀 지민 씨만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혼자라서 걱정했는데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고마워요, 지민 양. 저희는 이 결혼에 동의할 수 없어요. 아버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미 결정했어. 너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바뀔 일 없어. 아버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망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왜 망신이야? 모두가 비웃을 거예요. 저 할아버지 청소부한테 홀딱 빠져서 이런 소리 듣고 싶으세요? 최 씨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이런 모욕적인 대화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밖에 나가 있을게요. 박 씨도 함께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게 후회되는구나. 그때 서연 씨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아요. 결혼하시겠다면 하세요. 하지만 그 전에 재산 포기각서는 써주셔야겠네요. 서연 씨의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청소부 아줌마랑 결혼하겠다면 최소한 재산은 보호해야죠. 그분이 정말 돈 때문이 아니라면 각서 하나 쓰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 박 씨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자신의 행복보다 돈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너희들 정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구나. 그는 천천히 거실에 있는 금고로 걸어갔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인지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박 씨는 금고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내 유언장이야. 얼마 전에 변호사와 함께 정리했어. 유언장이요? 그래. 내 모든 재산은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빌라 한 채만 너희가 살던 집으로 남겨두는 걸로. 준호 씨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내릴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걱정 마. 미자 씨에게도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래도 난 미자 씨와 결혼할 거야. 아버님, 내 인생에 대한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돈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한다면 차라리 다 정리하는 게 낫겠더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 옆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박 씨는 손녀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너희들 본심은 이미 봤어. 박 씨는 지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다. 미자 씨와 나는 결혼할 거고 앞으로는 간섭하지 마라. 그가 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최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기다려요. 최 씨는 종이를 박준호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미자 씨도 직접 작성한 재산 포기각서였습니다. 저는 상철 씨의 재산에 관심 없어요. 이런 각서 쓰라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썼어요. 준호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각서를 훑어보고 서연 씨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하나예요. 상철 씨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 씨의 진심이 담긴 눈빛은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반대하신다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상철 씨와 가족 사이에 금이 가게 하고 싶지 않아요. 박 씨는 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희생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미자 씨, 그럴 필요 없어. 우리는 함께 갈 거야. 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행복을 뺏지 마라. 너희들도 각자의 행복을 찾아 살 권리가 있듯 나도 그럴 권리가 있어. 준호 씨는 아버지와 최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아버지의 행복보다 재산을 먼저 생각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박 씨는 아들의 사과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상처는 깊었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자 씨, 가자.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 남겨진 가족들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 씨만이 창가에서 할아버지와 최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가을의 마지막 햇살이 비치는 10월의 어느 날, 박 씨와 최 씨는 작은 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오랜 친구인 장영식 씨가 증인으로 함께했고, 손녀 지민 씨만이 가족 중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지민아, 오늘 와줘서 고맙다. 당연하죠. 할아버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민 씨는 최 씨에게도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새 할머니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고마워, 지민아. 나도 네 할아버지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할게. 박 씨는 손녀의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 주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장 씨가 간단한 점심을 대접하겠다며 근처 한정식 집으로 일행을 안내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행복한 혼인은 처음 보는 것 같네. 자네들 정말 잘 어울려. 허허, 늦게 만난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다더니 정말인가 봐. 장 씨는 축하의 말을 전하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박 씨의 오랜 친구로 아내를 잃은 후 그의 슬픔을 함께 견뎌준 사람이었습니다. 장 씨는 박 씨의 결혼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민 씨는 학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할아버지와 최 씨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진 커플 머그컵이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샀어요. 아빠,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우리 지민이 참 착하구나. 손녀가 떠난 후 박 씨와 최 씨는 택시를 타고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 부부와의 갈등 이후 빌라를 떠나 근처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빌라 관리는 관리인에게 맡겼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새 집에 들어서자 최 씨는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짐 정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두 사람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살게 되는 거네요. 뭐가 필요하면 얘기해. 같이 꾸며나가자. 저는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상철 씨만 있으면 돼요. 박 씨는 최 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행복과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만난 동반자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미자 씨, 이제부터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최 씨는 주방에서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었고 박 씨는 옆에서 야채를 썰거나 그릇을 준비하며 도왔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들이 함께할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최 씨가 준비한 아침 식사에 감동했습니다. 따뜻한 국과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 그리고 계절 반찬까지. 혼자 살 때는 상상도 못했던 풍성한 아침이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차려놓으면 어떡해. 나 살찌겠다. 건강해야 오래 살지. 잘 먹어야 해요. 박 씨는 음식을 먹으며 문득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줄곧 혼자 먹던 쓸쓸한 식사가 이제는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즐거운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의 일상에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미자 씨, 내일은 지민이 생일이야.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케이크 만들어 볼까요? 지민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딸기 좋아해. 그런데 집에서 만들 수 있어. 물론이죠. 예전에 작은 제과점에서 일한 적 있어요. 최 씨는 특별한 기술이 많았습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재봉, 원예 등 다양한 일을 해왔던 경험이 그녀를 다재다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새롭게 발견하는 아내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최 씨가 집에 있던 오래된 다이어리를 정리하다가 박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와, 젊었을 때 정말 멋있으셨네요. 그땐 그랬지. 지금도 멋있어요. 박 씨는 아내의 말에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과거의 아픔, 자식들과의 관계, 꿈꿔왔던 것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젊은 연인처럼 솔직했습니다. 어느 주말 박 씨는 최미자를 위해 작은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베란다에 작은 화분들을 들여놓고 미니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최 씨가 원예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미자 씨가 꽃 좋아한다고 해서 같이 가꾸면 좋을 것 같아서. 최 씨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작은 배려에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박 씨와 최 씨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일상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집 초인종 소리에 박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은 아들 내외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찾아온 그들의 방문에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준호야, 웬일이니?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들어가도 될까요? 박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활짝 열어 그들을 들였습니다. 최 씨는 급히 거실을 정리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4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버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버님, 저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박 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최 씨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최 씨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지? 진심이에요.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서연 씨는 은근슬쩍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준호 씨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회사가 요즘 안 좋아서 대출이 필요한데 제 신용으로는 힘들어서요.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부엌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10억 원 정도만요. 정말 급해서.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갑자기 준비해? 갑자기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빌라 담보대출로 하시면 어떨까요? 이자는 저희가 다 낼게요.
그 빌라는 건드리지 마.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대화는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고 박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던 중 준호 씨가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할게요. 지민이 등록금도 문제예요. 이번에 못 내면 휴학해야 해요. 지민이가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아버님 결혼 문제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최 씨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녀에 대한 사랑은 박 씨의 약점이었습니다. 상철 씨, 제가 통장에 모아둔 돈이 있어요. 지민이 등록금에 보태면 어떨까요? 서연 씨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최 씨가 돈을 내놓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받을 수 없어요. 지민이는 제 손녀이기도 해요. 도울 수 있다면 기쁘게 생각해요. 박 씨는 아내의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손녀가 오늘 아침에 보낸 문자에는 등록금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자주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돈과 관련된 어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잠깐, 내가 지민이한테 물어볼게. 박 씨가 전화를 걸자 두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통화가 연결되고 박 씨는 손녀에게 등록금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 등록금이요? 그거 이미 다 냈고 다음부터는 장학금 받게 돼서 올해는 끝났어요. 대답을 들은 박 씨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었군. 지민이는 장학금 받았다고 하네. 아버지, 그게 당장 나가. 내 집에 다시 오지 마. 아버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왜? 내 손녀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너희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결국 준호 씨 부부는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박 씨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최 씨는 그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미안해. 미자 씨, 우리 가족 때문에. 가족은 언제나 복잡한 법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최 씨는 그의 마음을 알아챘는지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말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자식과의 관계는 아프지만 그에게는 이제 든든한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결혼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박 씨는 빌라 관리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세입자 중 한 명이 갑자기 이사를 나가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아내 최 씨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빌라로 향했습니다. 빌라에 도착한 박 씨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3층 세입자가 짐을 모두 빼고 사라진 상태였고 집안은 쓰레기와 파손된 가구들로 엉망이었습니다. 관리인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증금은 누가 돌려줬어? 관리인은 망설이다가 준호 씨의 지시로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의아했습니다. 빌라 관리는 아들에게 맡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는 세입자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준호 씨가 자신이 건물주라며 보증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몇 번의 연락을 시도한 끝에 집을 나간 세입자와도 통화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등기부 등본과 여러 가지 서류들을 들고 와서는 자신이 건물주라고 설명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박 씨 자신의 이름이 아닌 박준호라는 이름이 써져 있었다고 말이죠.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빌라를 넘겼어? 최 씨는 남편의 충격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서류에 사인한 적 있어요? 박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함부로 사인을 하거나 빌라와 관련된 서류를 만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녀석이 날 사칭하고 다닌 게 분명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신고해야 해요. 이건 사기잖아요.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박
박 씨는 아들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비서는 준호 씨가 출장 중이라며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완강하게 기다리자 결국 비서는 준호 씨에게 연락했고 얼마 후 박 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빌라 얘기 좀 하자. 아버지, 갑자기 무슨... 네가 내 빌라를 가로챈 거 다 알아버렸거든. 시침이 뗄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 순간 준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박 씨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이미 법적으로 제 앞으로 되어 있는데 네가 술을 쓴 거겠지. 내가 너한테 집을 넘겨준 적도 없는데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네 앞으로 바뀌어 있는 거고. 거짓말 할 생각은 말아라.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증명하실 수 있어요? 제가 술을 썼다는 증거라도 있냐고요. 박 씨는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의 가슴은 배신감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 씨는 고민 끝에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준호 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사건은 복잡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준호 씨 부부가 빌라뿐만 아니라 박 씨 명의의 다른 재산들도 빼돌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박 씨가 최 씨와 결혼하기로 결정한 직후부터 시작된 계획이었습니다. 경찰은 준호 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메일과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며느리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 씨가 치매나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여 재산 관리권을 빼앗으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손녀 지민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지민아, 네 잘못 아니야? 부모님이 왜 이러시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 재산이 탐났던 걸까요? 박 씨는 손녀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손녀에게 원망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찾아온 것이 고마웠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제게도 비밀로 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재산을 노린다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손녀 지민 씨는 준호 씨 부부가 최 씨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 최 씨의 과거를 파헤쳤고 그녀가 박 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재산을 노리겠어요? 오히려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여서 저는 좋았는데. 그날 저녁 박 씨와 최 씨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재산이 사라진 것보다 아들의 배신이 더 아팠습니다. 최 씨는 남편을 위로하며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잖아요. 재산은 다시 모을 수 있어요. 미자 씨,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들의 대화 중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이 예상보다 복잡해져 재판까지 가게 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과의 법정 싸움은 상상하기도 괴로웠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오랜 친구 장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구나.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장 씨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박 씨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박 씨의 빌라가 아직도 그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박 씨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 등기부 등본에 준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자네 아들이 보여준 서류는 가짜였어. 실제로 소유권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어. 문서도 아주 감쪽같이 위조했더라. 나도 속을 뻔했어. 네가 확인한 등기부 등본은 가짜였던 거야. 이게 진짜야. 하도 이상해서 내가 직접 떼본 거야. 불행 중 다행이지. 알고 보니 준호 씨가 위조한 서류로 세입자들을 속이고 임대료를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실제 등기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박 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빌라는 아직 내 거라고? 그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자네 아들이 아주 작정을 했더구만. 자네 변호사까지 어떻게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장 씨는 오랫동안 준호 씨의 사업 상황을 주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알아낸 사실은 준호 씨의 사업이 막대한 부채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준호 씨가 박 씨의 재산을 가로채 부채를 해결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안 박 씨는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확인한 후 법적 대응 방안을 알려주었습니다. 박 씨는 빌라 관리를 즉시 장 씨에게 잠시 맡기고 세입자들에게 실제 소유주가 자신임을 다시 한번 알렸습니다. 이틀 후 준호 씨가 갑자기 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초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해? 네가 내 빌라 임대료를 가로채고 있었던 게 오해야? 준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아내는 어디 있어? 서연이요? 왜요? 같이 와서 사과해야지. 너희 둘이 계획한 일이잖아. 준호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서연 씨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자금 일부가 사라졌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 같네요. 준호 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아내마저 자신을 배신한 상황에서 그는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난 항상 너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이 쌓이니까 미쳐버린 것 같아요. 박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난 너를 법적으로 고소할 거야. 하지만 재판 전에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빼돌린 돈을 돌려주면 가능한 선에서 도울 수는 있어. 준호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백하고 협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고 경찰은 그녀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사업빚 중 일부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박 씨의 아들은 무엇이든 일을 해서 매달 200만 원씩 돈을 갚아나가야 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큰 법적 처벌은 면했지만 이제 자신이 자초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몇 개월의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박 씨와 최 씨는 빌라를 정리하고 조용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더 작은 집이지만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손녀 지민 씨는 주말마다 할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기로 결정했고 대학 기숙사에서 지내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지민아, 네가 자주 와줘서 더 행복한 거야. 어느 평화로운 저녁, 박 씨와 최 씨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들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미자 씨, 후회 없어? 무슨 후회요?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 만나서 이런 고생까지 하게 될 줄 몰랐잖아. 최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 정말로 여기서 가게 하려고? 근데 여긴 어떻게 알아? 다른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지. 여기는 네 매형이 죽기 전에 나한테 남겨주고 간 곳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미영이도 모르는 거고. 그럼 내가 도와줄게. 청소부터 시작해서 가게 준비까지. 혜수야, 너도 68세인데 힘든 일 하면 어떡해? 68세가 뭐? 나는 아직도 건강해. 그리고 누나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어. 나 이래봬도 얼마 전까지 회사 운영하던 오너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순자 씨입니다.
올해 78살인 정 씨는 딸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밤, 정 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딸 미영 씨와 사위 민수 씨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고 정 씨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을 제대로 못 먹은 탓에 속이 허전했거든요. 사실 그날 저녁상도 문제였습니다. 사위 민수 씨가 건강식을 고집해서 샐러드와 닭가슴살만 나왔었거든요. 78세 할머니에게는 너무 부족한 양이었죠.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네. 정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민수 씨가 깰까봐 슬리퍼도 벗고 양말만 신고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자 정 씨의 눈에 들어온 건 일주일 전에 직접 담근 김치였습니다. 60년 넘게 담가온 솜씨로 만든 자랑스러운 김치였죠. 이것 좀 먹어야겠다. 정 씨는 작은 접시에 김치를 조금 덜어내어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삭아삭한 소리와 함께 입안 가득 퍼지는 깔끔한 맛, 그제서야 속이 편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리더니 민수 씨가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정 씨가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그게 배가 고파서 김치 좀. 어머니, 이 시간에 김치를 드시면 안 되죠. 민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담근 김치는 더욱 안 좋아요. 염분도 높고 자극적이잖아요. 그래도 이게 우리 음식 아니냐?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정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생 먹어온 김치가 갑자기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깬 딸 미영 씨가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영아, 엄마가 김치 좀 먹었더니 엄마, 밤에 짠 거 드시면 혈압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딸마저 사위 편을 드는 모습에 정 씨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에서 담근 김치는 위생적이지 않아요. 위생적이지 않다고? 네, 정확한 염도 측정도 안 되고 발효 환경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요즘은 공장에서 만든 김치가 훨씬 안전해요. 정 씨는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70년 넘게 김치를 담가오면서 한 번도 탈이 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위생 문제를 지적당하니 기가 막혔거든요. 그럼 내가 평생 뭘 해온 거냐? 어머니,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엄마, 민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조심해야 하니까요. 정 씨는 딸의 말을 듣고 더욱 서운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담근 김치를 딸마저 못 믿는다니요. 좋다. 그럼 앞으로 김치 안 담그면 되겠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알겠어.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구나. 정 씨는 김치 접시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딸과 사위가 뭔가 말하고 있었지만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김치 하나 먹었다고 비위생적이다 그런 말을 다 듣고도 참아야 해? 내 평생을 부정당했는데? 정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해온 일이 위생적이지 않다니. 그럼 너희 아버지랑 너는 뭘 먹고 자란 거냐? 어머니,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라고요. 극단적이 아니야, 현실이야. 내가 여기서 집만 되고 있다는 게 미영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래? 그럼 왜 내가 하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냐? 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 내가 나가면 되겠구나. 그럼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쌓인 게 있어. 정 씨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딸과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문제가 된다니요. 내가 정말 이 집에 있어야 할까?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마음도 그 바람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 씨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서러운 밤이었거든요. 하지만 정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서러움이 곧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사실 정 씨가 딸 부부와 함께 살게 된 것은 1년 전 봄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나라로 간 남편과 30년 넘게 살던 낡은 연립주택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남편 정태식 씨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 씨는 여전히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남편과의 추억이 배어 있었거든요. 특히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며 남편이 여보, 이번 김치는 또 얼마나 맛있을까 하며 웃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가끔 혈압약 먹는 것도 깜빡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어머니를 걱정한 딸 미영 씨가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뭔 소리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계단에서 넘어지셨잖아요. 그건 그냥 실수였어. 미영 씨는 남편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경우가 드물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야 좋겠지만 민수가 싫어하지 않을까? 나이도 어린데 그런 생각하는 거 쉽지 않다. 그때 민수 씨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살고 싶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미영이가 너무 걱정해서요. 그리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 젊게 봐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 제가 이 사람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그러니 저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함께 산다는데 뭐가 이상해요. 정 씨는 사위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이 넓어서 어머니 방도 따로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괜찮겠니? 늙은이가 들어가면 불편할 텐데. 엄마, 가족인데 무슨 불편이 있어요? 결국 정 씨는 딸 부부의 간곡한 요청에 못 이겨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30년 살던 집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거든요. 민수 씨 부부가 사는 곳은 신축 빌라 3층에 있는 넓은 집이었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톤 인테리어에 최신 가전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정 씨가 살던 낡은 연립주택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엄마, 여기가 엄마 방이에요. 어때요? 새 침대와 옷장, 화장대까지 갖춘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이렇게까지 준비해줘서.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엌이었습니다. 정 씨는 평생 가스레인지를 써왔는데 여기는 인덕션만 있었거든요. 첫 번째 요리를 시도한 날이었습니다. 정 씨가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인덕션 사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켜지는 거야? 그때 민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인덕션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된장찌개보다는 담백한 수프가 어떨까요? 요즘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수프라니? 그게 뭐야? 서양식 국물 요리예요. 훨씬 깔끔하고 건강해요. 정 씨는 서양식 수프가 뭔지 잘 몰랐지만 사위가 하는 말이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정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딸 부부는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거든요. 어느 날 새벽, 정 씨가 조용히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민수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너무 일찍 일어나시네요. 평생 습관이라서 어쩔 수 없어. 그러시겠지만 혹시 좀 더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요.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정 씨는 그날부터 새벽에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70년 넘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가장 큰 갈등은 음식 문제였습니다. 민수 씨는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집에서 나트륨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정 씨가 깻잎 장아찌를 만들어서 식탁에 올렸습니다. 엄마가 직접 담그신 깻잎 장아찌야. 민수 씨는 한 젓가락 먹고는 물을 마셨습니다. 맛있긴 한데 좀 짜네요. 그래? 평소보다 싱겁게 했는데. 어머니, 요즘은 WHO에서 권장하는 나트륨 섭취량이 있어요. 건강을 생각하면 더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정 씨는 WHO가 뭔지 잘 몰랐지만 자신의 음식이 건강에 해롭다는 말을 들으니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딸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음식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민수가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평생 이 맛으로 음식을 해왔는데. 엄마, 시대가 바뀌잖아요. 이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이 중요해요. 딸의 말을 들으니 정 씨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바뀐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정 씨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평소 하던 대로 생활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어요. 가을이 되어 김장철이 왔습니다. 정 씨는 평생 김장을 해왔는데 올해도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미영아, 김장 준비해야지. 엄마, 올해는 김장 안 하면 안 될까요? 요즘 좋은 김치 많이 팔잖아요. 사 먹는 김치가 어디 집 김치만 하겠니? 그때 민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공장에서 만든 김치가 위생적으로는 더 안전해요. 해썹 인증도 받고요. 해썹이 뭐야?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이에요. 집에서 담그는 김치는 그런 검증이 없잖아요. 정 씨는 점점 자신의 70년 경험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의 김장은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트에서 김치를 사왔는데 정 씨는 그 맛이 영 서운했어요. 하지만 겨울이 되어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몰래 작은 통에라도 김치를 담가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김치가 어젯밤 큰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김치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정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지만 부엌에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혹시 또 뭔가 잘못할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어서야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정 씨가 아침상을 차렸을 텐데 그날은 미영 씨가 서둘러 토스트만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식사하세요. 고맙다. 정 씨는 한마디만 하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민수 씨는 신문을 보는 척하면서도 계속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식사 내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 회사 가겠습니다. 민수 씨가 어색하게 인사하고 나간 후에도 정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엄마, 어젯밤 일로 화나신 거예요?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엄마, 그이도 엄마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알겠어. 앞으로 조심하마.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부엌에 나오는 일도 줄였고 식사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셋째 날 저녁, 미영 씨가 어머니 방을 찾아갔습니다. 엄마, 며칠째 제대로 안 드시잖아요. 괜찮다. 나이 들면 원래 입맛이 없어져. 엄마, 그이한테 제가 따로 이야기할까요? 그럴 필요 없어. 민수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정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그런데 왜 내가 하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딸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남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정 씨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정성껏 화장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는데 이제는 잠옷 차림으로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던 미영 씨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남편과의 관계도 어색해졌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정 씨가 오랜만에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간단한 나물이라도 무쳐서 먹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인덕션 사용법이 아직도 어려웠습니다.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기름이 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지? 급하게 불을 끄려고 하다가 그만 손목을 대었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한 민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인덕션 사용법을 잘못 알아서. 민수 씨는 부엌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름이 사방에 튀어 있었고 타는 냄새까지 났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찬물에 담그면 돼. 어머니, 이렇게 위험한 일이 계속 생기면 어떡해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요? 미안해, 조심할게. 조심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가 요리하시는 게 위험한 것 같아요. 저희 그냥 주문해서 먹던지 음식 해주시는 이모님 불러요. 그게 편하잖아요. 이러다 진짜 사고 날 것 같아요. 사고 나서 돈 드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정 씨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민수야,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라 현실이야. 어머니 연세를 생각해봐. 그럼 내가 앞으로 뭘 해야 하냐? 어머니, 푹 쉬세요. 요리는 미영이가 할 테니까. 결국 정 씨는 부엌에서도 물러나야 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영역이었던 부엌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일까?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 씨가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돌렸는데 사용법을 잘못 알고 있어서 물이 넘쳤어요. 급히 수건으로 물을 닦고 있는데 민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에요? 세탁기 사용법을 잘못 알아서. 그의 스트레스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조심해 주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정말 미안해. 빨래도 미영이가 하라고 할게.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걱정돼요. 그날 밤 정 씨는 딸과 사위가 늦게까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정 씨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칠 후에는 감기까지 걸려서 밤에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얇은 벽 때문에 그 소리가 다른 방까지 들렸고 민수 씨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약 먹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저희도 잠을 못 자겠어요. 정 씨는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정 씨는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해두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은 이 집에서 짐이 되어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정 씨는 말 그대로 유령처럼 조용히 지냈지만 집안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의 신경은 날로 예민해졌고 작은 일에도 과민하게 반응했어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냄새였습니다. 정 씨가 방에서 간단한 반찬이라도 먹으면 그 냄새가 집 전체로 퍼져나갔거든요. 어느 날 저녁 민수 씨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영아, 또 무슨 냄새야? 엄마가 멸치볶음 드시고 계셔. 집 전체가 기름 냄새잖아. 이렇게 되면 우리까지 냄새가 배 것 같은데. 미영 씨는 남편이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뭔가 드셔야 하잖아. 드시는 건 좋은데 환기라도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 그 대화를 방 안에서 들으신 정 씨는 멸치볶음 그릇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방에서 먹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어요. 다음 날부터 정 씨는 아예 요리를 포기했습니다. 딸이 차려주는 식사만 조금씩 먹고 그마저도 냄새가 날까봐 창문을 열어놓고 먹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 씨가 방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방향제를 쏟았던 거였어요. 온 방이 진한 꽃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이 냄새는 또 뭐예요? 방향제를 실수로 쏟았어. 너무 진해요. 저는 인공향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민수 씨는 재채기를 하며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방향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어. 그날 밤, 정 씨는 과거에 남편이 즐겨 쓰던 방향제마저 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남편의 흔적 같은 것이었는데도 말이에요. 2주일 후에는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 씨가 혈압약을 먹으려고 컵에 물을 붓는데 손이 떨려서 컵을 떨어뜨린 거였어요.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정 씨는 급히 유리 조각을 주우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파상풍 주사도 맞아야 하고. 하지만 민수 씨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피로감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조심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미안해, 손이 떨려서. 손이 떨리시면 위험한 건 만지지 마세요. 결국 정 씨는 방에서 물 마시는 것조차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 컵만 사용하고 그마저도 바닥에 수건을 깔고 먹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수 씨의 회사 동료가 갑자기 집에 놀러 온 거였어요. 어머니, 회사 선배가 오셨어요. 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손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미리 얘기해줬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 회사 선배는 40대 중반의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우와, 정말 깔끔하네요. 신혼집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그때 정 씨가 방에서 나왔는데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자서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님께서 계시는군요. 선배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젊은 부부만 살 줄 알았는데 어머니까지 있으니 예상과 달랐을 거예요. 잠깐의 대화 후 선배가 돌아갔는데 민수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며칠 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 사이에 민수 씨가 장모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진 거였어요. 요즘 보기 드문 효자네. 부담스럽지 않나? 회식 때 집에 못 데려가겠네?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미영아, 회사 사람들이 우리 집 상황을 다 알고 있어.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좀 부담스러워. 회사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승진 심사도 있고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그날 밤 정 씨는 또다시 부부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제약이 너무 많아. 무슨 제약? 엄마가 다 우리한테 맞춰주고 계시잖아. 회식도 마음대로 못하고 친구들이나 지인들 초대하기도 눈치 보이고. 이런 말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딸 부부의 사회생활에까지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 날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른 방법이라니? 어머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 말이에요. 정 씨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 나가달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나더러 어디 가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봐. 내가 없으면 편하겠지. 미영 씨가 급히 말렸습니다. 엄마, 자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 하지만 이미 본심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부터 정 씨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방에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통장과 도장도 따로 정리해뒀어요. 더 이상은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한 거였습니다. 78세의 나이에 다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나가야겠구나. 마침내 정 씨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민수 씨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해온 팀장 승진 면접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민수 씨는 평소보다 더 신경이 날카로워 있었어요. 미영아, 오늘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할게. 좋은 결과 있을 거야.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승진되면 저녁에 좋은 곳에서 축하 식사하자. 민수 씨가 출근하고 미영 씨도 회사에 간 후 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혼자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방에서만 지냈거든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정 씨가 혈압약을 먹으려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며칠째 제대로 식사를 못한 탓이었습니다. 어머, 어지러워. 정 씨는 벽을 짚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 나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일어서다가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손을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고 한 순간 식탁 위에 있던 민수 씨의 노트북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노트북 모서리가 바닥에 부딪혔고 액정 화면에 거미줄 같은 금이 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정 씨는 급히 노트북을 들어 올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 노트북에는 민수 씨가 몇 달간 준비한 승진 프레젠테이션이 들어 있었거든요. 정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할까 생각해 봤지만 회사에서 바쁠 텐데 괜히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5시 민수 씨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운 것으로 보아 승진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았어요. 최악이야, 정말. 민수 씨는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내 노트북이 왜 저기 있어? 화면이 왜 이런 거야? 정 씨는 방에서 나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실수로. 실수라고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 노트북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지러워서 넘어지면서. 어지러우시면 방에 계시면 되잖아요. 왜 이런 곳까지 나와서 사고를 치세요? 정 씨는 민수 씨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평소 예의 바른 사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민수야, 내가 배상해 줄게. 배상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민수 씨는 망가진 노트북을 들고 흔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만든 자료가 다 들어있다고요. 백업도 없는 파일들이. 그때 미영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것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미영아, 어머니가 내 노트북을 떨어뜨리셨어. 화면도 깨지고 안에 자료도 다 날아갔을 거야. 엄마, 정말이에요? 미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어지러워서 넘어지다가. 엄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세요? 딸마저 자신을 나무라는 모습에 정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승진도 떨어졌는데 집에 와서 이런 일까지. 민수 씨는 깨진 노트북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한계예요. 뭐가? 매일매일 이런 식이에요. 불편하게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지겹고 자꾸 사고가 생기는 것도 견딜 수 없어요. 정 씨의 마음에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미영 씨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자기야, 너무 흥분하지 마. 흥분하는 게 아니라 한계라고. 매일 조마조마하며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민수 씨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정 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라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매일 눈치 보며 숨죽이고 살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나가라는 거지? 정 씨의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 엄마, 저희가 엄마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게 뭐야? 정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좋다, 나간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어머니,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극단적이 아니야. 현실적이야. 니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 내가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거. 맨날 니들 마음에 안 들고 사고만 치는 내가 없어졌으면 하는 거잖냐? 정 씨는 방으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엄마, 미영 씨가 뒤따라가려 했지만 정 씨는 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방 안에서 정 씨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정리해둔 짐들이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이구나. 밖에서는 딸과 사위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 씨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78세의 정 씨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밤이 되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 씨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은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했거든요.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겠지. 정 씨는 가방 정리를 마치고 침대에 앉아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내린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정 씨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딸과 사위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정 씨는 마지막까지 소리내지 않으며 현관문을 닫았어요. 78년 인생의 짐이라고는 작은 캐리어 하나와 낡은 핸드백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매서웠지만 정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오히려 홀가분했거든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근처 고시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알아봐둔 곳이었는데 월 35만 원이면 머물 수 있다는 곳이었어요. 고시원 관리인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타난 정 씨를 보더니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정말 여기서 지내시려고요? 네, 조용한 방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가족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혼자 지내야 해요. 관리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3층 끝쪽에 있는 가장 작은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전부인 3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보증금 20만 원이고 월세는 매달 말일에 내시면 됩니다. 정 씨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네줬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적금을 조금씩 찾아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방에 짐을 풀고 나니 더욱 막막했습니다. 딸 집의 넓은 방과는 천지 차이였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눈치 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오후가 되어서 정 씨는 오랜만에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그 동네 말이에요. 연립주택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근처에 남편이 남겨준 작은 상가가 있었거든요. 상가는 1층에 있는 12평 정도의 공간이었습니다. 몇 년째 비어 있어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거미줄도 곳곳에 쳐져 있었어요. 이걸로 뭔가 해봐야겠는데. 정 씨는 상가 열쇠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구조는 나쁘지 않았어요. 앞쪽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고 뒤쪽에는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김치 가게라도 해볼까? 정 씨는 평생 음식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김치만큼은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솜씨였거든요. 하지만 78세의 나이에 혼자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누나? 뒤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 씨의 남동생 혜수 씨였어요. 혜수야, 너 맞지? 누나, 여긴 어쩐 일이야? 이사라도 온 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내가 정신없어서 연락하는 것도 잊고 살았네. 그러게 서운하긴 했어.
그래도 계속 외국에서 지내다가 얼마 전에 귀국했지. 사업도 마무리했고, 나도 나이가 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 중이거든. 연락 자주 못해서 미안해. 너 그럼 외국에서는 아예 들어온 거야? 올케랑 애들은? 일단 나만 들어온 거야. 애들은 거기서 계속 살 것 같고, 집사람은 내년 초에 들어올 예정이고, 사는 게 바빠서 누나 많이 힘들고 하니까 괜히 나까지 부담 줄까봐 나도 연락 안 하고 있었어. 정 씨는 남동생을 만난 것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 바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얼마 안 된 시점에 남동생이 외국으로 떠났었거든요. 정신이 없기도 했고, 그땐 심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딸 집에서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어? 정 씨는 남동생에게 그동안의 사연을 털어놓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혼자 살려고. 혜수 씨는 누나의 표정을 보고 뭔가 사정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누나, 혹시 무슨 일 있었어? 결국 정 씨는 남동생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 집에서의 갈등, 계속되는 사고들, 그리고 어제 일어난 노트북 사건까지 모든 것을 말씀했습니다. 혜수 씨는 누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누나한테 그런 짓을 해? 이것들이 지금 제정신이야. 혜수야, 요즘 세상이 그래. 나도 이해 못할 건 아니야. 이해할 게 뭐가 있어? 누나가 미영이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매형 그렇게 되고 나서 누나 모셔간다고 했을 때 기특하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아니었네. 혜수 씨는 정말 화가 나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부터는 내가 도와줄게.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해. 고마우나 네 신세까지 질 수는 없어. 신세가 무슨 신세?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지. 혜수 씨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며 외국에서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상당했습니다. 나이도 있으니 이제는 쉬고 싶다며 한국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혜수 씨의 큰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았다고 했습니다. 혜수 씨는 순자 씨와 함께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로 여기서 가게 하려고? 근데 여긴 어떻게 알아? 다른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지. 여기는 네 매형이 죽기 전에 나한테 남겨주고 간 곳이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미영이도 모르는 거고. 그럼 내가 도와줄게. 청소부터 시작해서 가게 준비까지. 정 씨는 남동생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혜수야, 너도 68세인데 힘든 일 하면 어떡해? 68세가 뭐? 나는 아직도 건강해. 그리고 누나 혼자 두고 볼 수는 없어. 나 이래봬도 얼마 전까지 회사 운영하던 오너야. 그날부터 정 씨와 혜수 씨는 함께 상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쌓인 먼지를 쓸고 거미줄을 치우고 낡은 전등도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혜수 씨는 젊었을 때 건축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간단한 수리는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누나, 여기 벽지 새로 바르고 바닥도 깔끔하게 하면 제법 괜찮을 것 같아. 돈이 많이 들겠어. 많이 안 들어. 내가 아는 곳에서 싸게 구할 수 있어. 일주일 동안 두 남매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 씨는 주로 청소를 담당하고 혜수 씨는 수리와 정리를 맡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정 씨는 오랜만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어요. 누나, 정말 대단해.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어서라도 대단한 거야. 포기하지 않은 거잖아. 작업을 하면서 정 씨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딸 집에서는 매일 눈치만 보며 지냈는데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거든요. 누나, 김치는 언제부터 담글 거야? 가게 정리가 끝나면 바로 시작해야지. 누나 김치 맛은 내가 보장해. 어렸을 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거든. 혜수 씨의 격려에 정 씨는 조금씩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장사 시작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포함한 모든 절차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올까?
이 나이에 시작하는 게 말이 될까? 누나, 요즘 사람들이 진짜 맛있는 전통 음식을 얼마나 찾는지 알아. 누나 같은 사람이 만드는 게 더 귀해. 2주일 후 상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내부와 새로 단 간판까지.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혜수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누나, 이제 시작이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로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줘. 정 씨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78세의 새로운 인생이 곧 시작될 것 같았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자.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순잔의 김치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 씨와 혜수 씨가 2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작은 가게였어요. 개업 첫날 새벽 4시, 정 씨는 평생의 노하우를 담아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정성껏 절이고 고춧가루며 젓갈을 정확한 비율로 섞어서 양념을 만들었어요. 50년 넘게 해온 손놀림은 기계보다도 정확했습니다. 누나, 정말 예술이네. 보고 있으니 어머니 생각이 나. 어머니가 해주시던 김치가 최고였지. 나도 그 맛을 내려고 평생 노력했어. 하지만 첫날 장사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들어오는 손님은 더더욱 없었어요. 혜수 씨는 걱정이 되었지만 정 씨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처음부터 잘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그래도 누나 김치 마시면 분명히 알아볼 사람이 있을 거야. 사흘째 되던 날 오후, 첫 번째 진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여기 새로 생긴 김치 가게죠?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드셔보세요. 정 씨가 갓 담근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어서 내어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드시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어머, 이게 뭐예요? 요즘 이런 김치 어디서 먹어봐요? 그냥 옛날 방식대로 했을 뿐이에요. 정말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네요. 1kg만 포장해 주세요. 첫 번째 손님이 김치를 사간 후 정 씨와 혜수 씨는 기뻤습니다. 적어도 맛은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그 아주머니가 이웃들과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산 김치 너무 맛있었어요. 이웃분들한테 자랑했더니 모두 먹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집에서 담근 김치 맛이에요. 마트 김치는 너무 달던데 이건 진짜 우리가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야. 그날 정 씨가 준비한 김치가 모두 동났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온 거였어요. 누나, 입소문이 나고 있어. 그런가? 그럼 내일부터는 더 많이 준비해야겠네. 2주가 지나자 가게 앞에는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것이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 이 김치 맛이 우리 시어머니가 담가주시던 바로 그 맛이에요. 70년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에요.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손녀 지우였어요. 할머니, 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가 어떻게 이곳을 찾았는지 궁금했거든요. 지우야, 너는 어떻게 여기를? 할머니, 우리 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이 가게 얘기가 난리예요.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정말 할머니셨네요. 지우는 큰아들이 일찌감치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손녀였죠. 큰아들은 멀리 부산에서 살고 있었기에 간간히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보통의 부모 자식처럼 지내며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며 살고 있었죠. 어쨌거나 손녀딸 지우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마케팅에 관심이 많았는데 할머니의 가게를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이 가게 정말 대박이에요. 근데 온라인으로 알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요. 온라인이 뭐냐? 인터넷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진짜 맛있는 전통 음식 엄청 찾고 있거든요.
혜수 씨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우야, 정말 그럴 수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 김치는 정말 특별해요. 이런 맛은 백화점에서도 못 사요. 지우 씨는 그날부터 틈날 때마다 가게를 도우며 온라인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어요. 할머니, 김치 담그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이거 보면 감동받을 사람 많을 거예요. 며칠 후 지우 씨가 동네 맘카페에 올린 게시물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가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고 오전 중에 준비한 김치가 모두 동나는 일이 자주 생겼어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신기해요. 같은 재료로 만든 김치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재료는 같아도 손맛이 다르죠. 정성이 들어가면 맛도 달라져요. 정성이라니? 요즘 시대에 이런 말씀을 들으니 감동이에요. 정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딸 집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과학적이라고 여겨졌던 자신의 경험이 이곳에서는 귀한 보물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누나,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아. 성공이라기보다는 내가 해온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기분이야. 한 달 후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심세계백화점 식품 담당자가 연락을 해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심세계백화점 식품부입니다. 고객분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연락드렸습니다. 정 씨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저희 백화점 지하 전통식품 코너에 입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입점이요? 네, 요즘 고객들이 정말 맛있는 전통 김치를 찾고 계시거든요. 직접 맛을 보니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혜수 씨와 지우 씨는 흥분했습니다. 누나, 백화점이야, 백화점.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정 씨는 차분했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내가 백화점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든 것을 도와드릴게요. 할머니께서는 지금처럼만 김치를 담그시면 됩니다. 그날 밤 정 씨는 혜수 씨와 지우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어. 할머니, 이게 바로 할머니의 진짜 실력이에요. 누나, 그동안 누가 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야. 사위가 비과학적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서러웠는데. 할머니, 이제 보세요. 할머니 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사람이 알아보잖아요. 정 씨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78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백화점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김치 하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신도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다니.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정 씨의 진정한 복수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해치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당당하게 증명하는 아름다운 복수였어요. 백화점 입점 소식이 지역 신문에 실린 지 일주일 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 씨가 가게에서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딸 미영 씨와 사위 민수 씨였어요. 정 씨는 그들을 보는 순간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예전과는 달리 많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특히 민수 씨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미영 씨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가게와 줄지어 놓인 김치들, 그리고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이 꿈만 같았거든요. 어떻게 여기를 알았냐? 신문에 난 걸 봤어요.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그 건방진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어딘지 모르게 절망적인 기색이 역력했어요. 혜수 씨가 뒤에서 나타나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너희들 마침 잘 만났다. 안 그래도 너희들 만나면 내가 꼭 해주고 싶던 말이 있었는데.
괜찮아. 그러지 말어. 혜수 씨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누나에게서 들은 이야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거든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 있지 말고 앉아라. 김치라도 맛보고 가거라. 정 씨는 갓 담근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아서 내어주었습니다. 민수 씨는 조심스럽게 한 젓가락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민수 씨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몇 달 전에 비위생적이라며 거부했던 바로 그 김치였지만 지금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래? 예전에는 비위생적이라고 했는데. 민수 씨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영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저희가 너무 무지했네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정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고모부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지우야, 너는 할머니가 여기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니? 당연히 알고 있죠. 제가 할머니 가게 홍보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민수 씨와 미영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조카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이루어내셨어요. 지우의 말에 미영 씨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때 민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 힘들다니? 제가 투자에 손을 댔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됐어요. 집도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에요. 민수 씨는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승진에서 밀린 후 주식 투자에 손을 댔다가 전 재산을 날린 것이었어요. 매달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은행에서 최고 통지서가 나왔어요. 엄마, 저희는 정말 막막해요. 정 씨는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온 거냐? 엄마, 저희가 이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수 씨는 정 씨 앞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70년 경험을 무시했던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정 씨는 사위가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어요. 고개 들어라.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냐? 혜수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누나, 얘네가 누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잊지 않았어. 하지만 복수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영아, 민수야.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은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엄마. 하지만 너희는 내 가족이야. 돈을 빌려줄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은 있어. 정 씨는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일해라. 진짜 일하는 걸 배워라. 어머니 말씀은? 김치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님 응대까지. 처음부터 다시 배우라는 뜻이야. 민수 씨와 미영 씨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처지가 아니었어요. 단 조건이 있어. 내 말대로 해야 하고 불평하면 안 돼. 엄마, 저희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수 씨는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아? 괜찮어. 이 아이들이 진짜로 변할 수 있는지 보고 싶어. 그날부터 미영 씨와 민수 씨는 정말로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을 익혀갔어요. 특히 민수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통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정 씨의 70년 노하우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알았으면 됐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배우고. 2달 후 가족들은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정 씨가 직접 차린 식탁이었어요. 엄마,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어머니, 제가 이런 맛을 몰랐다니 정말 바보였어요. 정 씨는 가족들이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혜수 씨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누나, 정말 잘했어. 용서하기보다는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고 싶었어. 몇 개월 후 순잔의 옛날 김치는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백화점 매장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정 씨는 지역 신문에서 자랑스러운 어르신으로 소개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다시 화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정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고 미영 씨는 어머니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정 씨는 혜수 씨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나, 후회하지 않아? 뭘? 그 두 사람 용서한 거. 후회 안 해. 진짜 복수는 그 아이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거야. 정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78세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누나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그래,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정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순잔의 김치에는 매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78세 할머니가 70년 경험으로 담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를 맛볼 수 있답니다.